네, 서울대학교 국정소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기후 위기와 기후 공학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모두 이제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연을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같이 이제 기후에 또는 지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많아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에 제대로 된 우리 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전반부에는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과학자로서 또는 공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보완책으로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후 공학, 이 기후 공학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그 슬라이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뽑은 향후 위기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향후 2년간 겪을 위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물가 상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연 재해, 쭉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 양극화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겪을 기후 위기에는 뭐가 있나를 보시면 기후 변화에 대한 미티게이션은 완화죠. 완화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 이게 우리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에 실패한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가 뭐 생물 다양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색깔이 있는데요. 이게 초록색으로 되는 게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각각의 색깔이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가 10가지 중에 6가지가 지구 환경,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기에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 나사에서 만든 기후 나선이거든요. 보시는 그림은 각 월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렇게 이어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가 넓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원의 넓이가 작을수록 이제 온도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빨간색이면 온도가 높고 파란색이면 온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의 반경이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걸 공간적으로 보면은 1880년부터 2021년까지 보시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1980년대 80년 이후에 보시면 기온이 점점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의 기온은 현재 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1도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4도까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 협약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1.5도로 기준치를 세우고 있는데, 물론 파리 협약에서 말한 지구의 기온은 단순히 1년의 온도가 아니고 30년 평균 온도니까 우리한테 아직 몇 년의 버퍼는 있지만은 아직 연평균만 하면 1.4도 거의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실기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대기에는 온실기체인데 굉장히 미량의 기체들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CH4N2 뭐 이런 온실기체들이 있는데요. 이 온실기체들이 우리 지구가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고 있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그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지면에 뿌려주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 담요와 마찬가지로 우리 담요를 보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온실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식 온실 효과 하니까 이 온실 효과가 마치 뭔가 악의 축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온실 효과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만약에 온실 효과가 지구에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3도 정도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살기 힘들겠죠. 우리의 몸이나 우리 생태계가 전부 현재 15도에 지금 적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든지 과도하면 안 좋은 게 지금 지금 현재의 온실 효과가 33도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 온실 효과가 10%만 증가했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몇 도 올라가겠어요? 3.3도가 올라가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10%만 올라가 3.3도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지구는 온실 효과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는 증가했을까요? 당연히 증가했겠죠. 요 그림은요, 이 과거 2000년 동안에 이제 그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지금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곡선으로 그린 겁니다. 보시면 여기 제 맨 끝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서 있고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세계의 온실 기체가 쭉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 들어 온실 기체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거기에 더불어 산업혁명 이후에 그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이 산업혁명 이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온실 기체의 증가가 우리 인간에 의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좀 더 이제 극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같은 2000년 그래프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의 인구 변화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봐도 우리 인간 활동 때문에 온실 기체가 증가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이게 유명한 킬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빨간 선이 이 하와이에 있는 청정 지역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이산화탄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건데요. 근데 보시면 저기 이 밑에 있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선이 있는데요. 요 선은 산소 농도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셨죠? 아닌가요? 네. 숨쉬기가 힘든 거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농도는 굉장히 미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전에는 1990년 이전에는 측정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미세한 변화라서.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소 농도를 해보니까 산소 농도가 쭉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이산화탄소 증가가 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두 가지 원인에서 증가합니다. 첫 번째 화석연료 사용, 두 번째 열대우림 파괴. 근데 보시면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연소를 시킨다는 얘기는 산소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열대우림을 파괴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산소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이 탄소 증가량에 대해서 이 산소 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이만큼의 양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증가를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따뜻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기후 위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폭염이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유럽에서 재작년에 이제 40도 이상의 이제 그 폭염이 두 달간 지속이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영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데가 다 증가했는데요. 모스크바가 서울보다 더 덥다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이 40도가 이제 가끔씩 이제 넘기 시작하는데 넘어도 뭐 여러분의 생명에 그 큰 뭐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죠? 이미 서울에는 이 폭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 한낮에 땡볕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죠. 근데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에 여름이 건조하고 선선하기 때문에 에어컨 장치가 거의 없고요. 거기에 선풍기도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40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149년 만에 폭염이 발생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보시면 일본에 있는 논바닥이 너무 수온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재들이 저렇게 익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8월이 덥지만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2월이 제일 덥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지구 온도가 저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폭염의 증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위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후 위기는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해수면의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해수면 상승의 그래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서 좀 더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완만하다가 점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수면 상승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빨라지고 있을까요?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해수면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빙하와 관련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보시면 이 해수면 상승의 이제 어떤 그 예인데요. 이 보시면 이 지역을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과학자라서 이 그 논문을 내고자 하는 이제 그 잡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입니다. 근데 요거에 뭐냐면 그냥 가장 그 저명한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이언스의 2021년에 표지에 나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는데 보시면 여기 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고 여기 사원 비슷한 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육지였는데 지금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이 바다에 있는 지역으로 바뀌고 보시면 이 벽을 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매년 이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의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제 이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년 안에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피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인데 보르네오 섬은 아마존과 더불어 가장 열대우림이 빽빽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피해서 갔지만 이 열대우림을 파괴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투발루의 그 외교장관인데요. UN 연설의 사진인데요. 이게 투발루는 수십 년 안에 섬 전체가 해수면 상승으로 잠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투발루 외교장관이 저기서 UN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기 그냥 바다에 빠져서 한 게 아니고 저게 그 수십 년 전에는 저기가 육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아주 큰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해수면 상승이 2m가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m 상승되면 이제 잠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부산 지역, 그다음에 특히 서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2m가 상승할 경우 많은 부분이
침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은 왜 상승할까요? 해수면 상승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50%는 육지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 팽창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0대 50%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육빙 감소의 효과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음이 녹고 있는데요. 이 녹아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해수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에 얼음이 주로 녹았냐? 지금까지는 육지의 빙하, 높은 산에 있는 알프스에 있는 눈들이 막 녹고 있다 그러죠.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오는 게 60%, 그다음에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은 게 28%, 남극이 12%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육지에 있는 물 중에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한강에 있을까요? 남극에 있습니다. 남극에. 육지에 있는 물의 97%는 남극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빠르게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빠르게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는 한번 녹기 시작하면 이게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수면 상승은 꾸준히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면은 항상 내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주의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힌트가 있죠. 1번, 지구물의 약 2%는 남극 빙하에 있다. 2번, 전 지구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이다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유리컵이 있습니다. 유리컵의 높이가 10cm입니다. 그죠? 10cm인데 여기에 10cm면 1cm에 너무 답을 알려드려 버렸네요. 10%의 물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컵의 수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10%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 지구 지금 바다 평균 깊이가 3,800m니까 거기에 2%의 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평균 해수면이 2%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3,800 곱하기 100분의 2, 그죠? 76m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육지와 해면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약간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약 60에서 70m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2m 상승할 때 어디가 침식될지 뭐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승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육지에 바다에 잠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북극에도 얼음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북극의 해빙이 다 녹으면 전지구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답은 전혀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강연을 하면은 이제 커피 잔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실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콜라로 하면은 아이스가 있는 콜라가 있는데, 그죠? 그 콜라에서 여러분이 깜빡 잊고 그 얼음이 녹을 때까지 콜라를 안 마셨어요. 그러면 콜라의 수위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죠. 부력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해빙은 아무리 녹아봤자 상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콜라의 그 잔이 있는데 거기에 얼음 한 덩어리를 뚝 넣었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가하나요? 그러지 않죠. 바로 증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을 때 슬슬슬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는 게 아니고 무너지면서 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얼음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사실 저 정도로 많이 상승하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70m가 증가했다. 그러면 현재 세계의 지도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70m가 증가하면 세계의 지도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막 해수면이 막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좀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 18,000년 전, 18,000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인간이 살았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살았습니다. 이거 구석기 시대.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의 건데요. 요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그땐 구석기 시대니까 육지에 빙하가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졌겠죠, 그때는. 근데 보시면 지금보다 120m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지금은 바다인데 그때 당시에는 육지였던 지역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있는 데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 황해가 바다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었고 그냥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일본이 섬이 아니고 일본이 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본의 선조들이 저 연결된 육지를 통해서 건너갔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일본인이라는 그런 민족이 생겼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 과거의 지구에서는 지금보다 해수면 높이가 훨씬 높았을 때 있고 훨씬 낮았을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탄산 있잖아요. 탄산 좋아하면 이게 딱 들이키면 굉장히 뭔가 청량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거기에 그 액체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탄산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게 되면 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화학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바다에 많이 흡수가 되겠죠. 많이 흡수가 되니까 그 흡수하게 되면 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피부는 산성에 민감하잖아요. 산성이 굉장히 위험한 액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이런 해양의 산소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바다 생물에 의해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산성화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런 해양 산소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기록적인 폭염, 기록적인 호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극한 기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한 기상 현상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강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발생하는 극한 기상이 훨씬 우리한테 더 자주 발생하고 발생한 게 더 길고 더 강하게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폭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는데 겨울 폭풍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강하고 잦은 집중호우 홍수가 발생합니다. 지구의 현재의 공기는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7%씩 증가합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데요. 7%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집중호우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 대기에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은 수증기를 몽땅 위로 올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몽땅 위로 올려가지고 비로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7% 증가하니까 당연히 같은 강도의 어떤 그 저기압이 오더라도 집중호우가 7%씩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집중호우면 홍수. 그리고 호우는 많이 오는데 또 가뭄도 많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는 수증기는 증가하지만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여러분 차에서 겨울철에 히터를 틀면 굉장히 건조해지죠. 수증기 자원은 똑같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상대 습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에 안 좋죠. 마찬가지로 가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뭄이 많이 발생하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강력해진 태풍.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 그리고 따뜻한 해수면 온도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수증기를 많이 공급해줘.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바닷물 수증기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원래 공기 중에 수증기도 많은데 따뜻한 바다의 영역도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극한 기상이 앞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후변화 IPCC라고 기후변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극한 현상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극한 기온을 할 때는 10년 만에 오는 호우, 또는 50년 만에 오는 호우, 100년 만에 오는 호우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올 수 있는 집중호우가 4도시가 되면 3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집중호우를 우리는 3.3년 만에 한 번 겪고 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매해 우리가 집중호우의 피해를 보고 있죠. 그다음 10년 만에 오는 가뭄이 4배 증가하고 10년 만에 오는 폭염은 거의 매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50년 만에 오는 폭염은 39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기후 위기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구는 지금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후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계속 꾸준히 일어났거든요. 지구에서 기후가 변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변화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의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느냐? 인간들이 많아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웠을 때도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N간빙기하고 최근 빙하기를 봐도 지금보다 2도 높았고 현재 온도보다 6도 낮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다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살고 있었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라는 것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보시면 N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까지 온도가 변할 때 마이너스 6도가 바뀌었거든요. 8도가 바뀌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8도가 바뀌었잖아요. 8도의 기후변화가 발생했지만 하지만 이거를 100년 단위로 해보면 100년에 0.007도,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들과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빙하기에서 홀로세 때는 6도가 바뀌었는데 100년에 0.05도. 근데 우리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시기라고 하는 인류세, 최근 100년 동안 1.1도 바뀌었습니다. 속도가 최근 빙하기에서 홀로세에 비해서 20배 이상 빠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 1도 또는 최대는 5도 이렇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과거의 기후변화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 급격한 기후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구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기후변화를 없애자.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올라가는 속도를 줄이려는 거.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하려는 거, 그건 속도를 줄이기 위한 거다.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원래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고 있는데 막 배출하는 게 다 대기 중에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50%만 대기 중에 쌓입니다. 그래서 25%는 바다에 지금 흡수되고 있고요. 25%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 풀들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고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말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태계가 지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있습니다. 바다와 우리의 산, 식물들이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이 있는데 그만큼만 배출하자. 그래서 넷 제로를 만들자.
배출하는 양, 흡수하는 양을 해서 0으로 만들자라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탄소 좀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니까 모두 저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년 기준으로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물론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도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자랑스럽죠? 네. 그다음에 경제협력 OECD 국가 중에서 배출량 증가율 1위고요. 그다음에 이 석탄 발전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단체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이 OECD 국가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후공학이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후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아이디어이긴 한데,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만든 기후변화니까 우리가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인간의 기술로서 이걸 해결하자. 뭔가 지금의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비효율, 그다음에 우리 편의를 위한 우리 생활 패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 생활을 쭉 유지하고 그냥 기술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이걸 해결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기후 공학입니다. 그래서 기후 공학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공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사 에너지 조절.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온도 올라가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는 늘리는 거는 이게 줄이는 건 힘드니까 그 대신에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차단해 볼까? 그래서 지구를 조정해 볼까? 온도를 조절해 볼까? 이런 좀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막 내포 있지만 기술로서 그냥 이걸 포획해 가지고 저 땅 밑에, 저 바다 밑에 파묻어 버리자. 이런 기술입니다.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를 최대 0.6도만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이 안 됐지만 뭐 지금 현재 1.1도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1.5도, 2도를 도달하는데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후공학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오직했으면 이 영화 아시나요? 설국열차. 설국열차 보시면 갑자기 지구가 빙하기가 돼가지고 인간들이 저기 기차 안에서만 살고 있고, 저 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100%,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100%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차 안에서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후학자로서 왜 저 지구가 갑자기 빙하기가 됐지? 라고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영화에 처음에 한 10초, 20초 정도 설명이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니까 과학자들이 기후공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가지고 이걸 차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온도가 1도만 낮추려고 그랬는데 계속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빙하기가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원래 프랑스의 그 만화를 소재로 한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만화입니다. 그만큼 기후공학 기술이라는 게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 나타났듯이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다,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동안 기후공학은 약간의 어떤 저 같은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자한테 또는 어떤 퍼블릭한테도 굉장히 금기어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기후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분들 누구신지 아시죠? 세계의 부자들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 보시면
대기 중 직접 탄소 포집, 기후 변화의 그 기후 공학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시면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캡처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상금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패스하고 지금 2차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왜 그럴까요? 당연히 기후 위기가 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탄소를 포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있는 것도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다에 철가루를 뿌립니다. 좀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가루를 뿌리면 갑자기 식물성 플랑크톤이 블루밍이 일어납니다. 많이 번성하게 돼요.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 다음에 개들이 죽은 다음에 사체들이 바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바다 밑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양의 알칼리성을 높이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이 태양지구공학,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좀 덜 흡수해가지고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 지금 핫 이슈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총 3가지 기술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층권에 에어로졸 뿌리는 거. 성층권을 에어로졸 뿌려가지고 기후 온도를 낮추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름과 관련 있는 건데, 구름이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저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구름은 지구 온난화를 더 강화시켜 주고요. 여기 하층에 있는 구름, 가까이 있는 구름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은 저 상층에 구름이 얇게 뿌려져 있는 이 구름을 없애기 위한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이 바다에 이렇게 계속 수증기를 뿌려가지고 소금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하층에 있는 구름을 만들어내고, 구름을 더 밝게 만들어가지고 반사를 많이 하게, 이렇게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실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공학이라는 것은 기술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마우스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게 실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지구과학은 지구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는 쥐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험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걸로 좀 할 수 있지만, 지구는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공학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구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공학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아까 설국열차처럼 내가 이렇게 의도했는데 지구가 다른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예전에는 엄청 컸는데 지금은 또 다른 불확실성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들이 탄소 중립 하겠다고 그냥 우리는 심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지구는 정말 온전할 것인가?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공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어떤 것이 더 클 것인지, 어떤 것들이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후공학을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후공학이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탄소 중립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공학이 탄소 감축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변명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 중립은 우리가 꾸준히 착착 진행시켜야 되고 그 효과를 보완하는 좀 시간을 늦추는 그런 보완책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기후공학에 대한 연구는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고요. 자연과학자가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공학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학자가 해야 되고 시민단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의학자들이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융합적으로 공론하는 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공학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막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해에 구름을 막 만드는데 일본에 집중공화가 생겼는데 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 지역사회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기후 환경에 맞는 기후공학, 저는 K기후공학이라고 하는데요. K기후공학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페인 속담을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속담이 만들 당시에는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보시면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 속담이 기후 변화에 대한 속담은 아니었지만 기후 변화에 너무나 적절한 속담이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